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변론이 종결된 지 이미 20일이 지났고 역대 대통령 탄핵 재판 중 최장 기록도 이미 썼습니다.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 오늘부터는 민주당까지 신속하게 선고하라며 헌재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 그 배경 오늘 집중 보도합니다. 헌재 소식 김정근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곧바로 평의를 열었습니다. 변론을 끝낸 직후에 다른 사건으로 평의를 여는 일은 드물지만 오늘 평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을 마친 지 21일째가 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역시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지 94일째가 되도록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미 대통령 탄핵 재판 가운데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소 선고 이틀 전엔 당사자에게 선고 날짜를 통보해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루어지려면 수요일인 내일까지는 선고일이 정해져야 합니다. 내일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면 오후 늦게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야당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고 당 의원들은 헌재로 몰려갔습니다.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테러 위협으로 외부 행보를 자제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선고를 주문했습니다.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그 폐악,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속하게, 엄정하게 군사 반란, 친위 군사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앞서 SNS에도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라며 헌재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헌재 압박 메시지를 낸 건 처음입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오늘 오후 헌재로 가 빠른 선고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김용민 의원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면서 탄핵 소추인단은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헌재에 요청할 수 있다며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제안했습니다. 또 헌재 사무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여당 내 이 대통령 탄핵 반대파들은 보수와 중도 성향의 이 헌법재판관 4명을 연신 띄웠습니다. 상식적 결정을 내렸던 이들이라며 문영배 대행을 비롯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때 인용했던 재판관 4명과 분리 전략을 썼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고요. 홍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8명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인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도 재판관 이 내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헌재 평의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줄 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은근히 이들을 띄웠습니다. 적법 절차를 누구보다 중요시해왔던 분들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입니다. 명예롭게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 결정을 내렸던 4명의 재판관께서 기울어진 헌법 균형추를 맞춰야 할 때라며 진짜 법률가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을 가리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재판관들이 거기 많이 계시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 관계자는 4대 4면 기각 아니냐며 문영배 대행을 포함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과는 다른 분 아니냐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헌재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안인 기자, 정치부 박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왔는데 오늘부터는 야당이 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선고하라고 지금 나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주당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유 없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헌재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속내가 들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한 말인데요. 선고가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 8대0 대통령 파면 선고를 자신했었는데 선고가 늦어지는 걸 불리한 시그널로 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시간은 윤석열 편이다. 뭘 불안해하는 겁니까? 들어보면 이 불안의 출발점은 대체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예상대로 8대0 인용 결정이라면 굳이 선고가 늦어질 이유가 있을까? 8대0이 아닐 수 있다. 뭔가 내부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불안감입니다. 원내 지도부 한 관계자는 지난주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 늦춰졌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당내 심각한 분위기 드러냈습니다. 또 어쨌건 이 빨리 선고하는 게 이 파면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나 보죠? 돌려 말하면 지금 적어도 이 6명, 탄핵 인용 기준 6명은 확실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헌재 안팎에서는 어떻게든 8대0 만장일치로 결론을 보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선고 이후에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니까요. 민주당 안팎에선 지금은 8대0이 중요한 게 아니다. 7대1이든 6대2든 기각이나 각하만 아니면 빠르게 해버려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한 변수만 쌓인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이번 주엔 좀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도 겹칩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결과가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먼저 나오는 그림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 대세론이 형성되고 2심 선고를 내리는 판사도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은 부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야당이 지금 압박을 이제 오늘 하잖아요. 그럼 헌재는 압박을 받습니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민주당의 오늘 전방위 압박 소식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을 내일까지로 박은 것이나 이재명 대표 SNS 글이나 재판관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궁금한 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내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 평의 상황이. 사실 헌법재판소 내부 상황은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점쳐볼 수 있는데요. 초치기 재판이 선고 지연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들이 현재 주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치기 재판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변론 내내 이 문영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빠른 재판을 추구해 왔었잖아요. 초식에 돌리면서 증인신문 시간까지 쟀고요. 이제 그 결과를 내놔야 할 텐데 막상 발빠르게 진행한 재판을 돌아보니까 곳곳에 논리적 빈틈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선고기일은 언제쯤 잡힐 것 같습니까? 내일까지 사실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 다시 힘들어집니다. 민주당도 내일을 디데이로 보고 헌재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박 기자는 잠시 후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이미 20일째. 이 정도면 아예 임명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20일이 됐지만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채널A에 숙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부에선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까지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명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목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오늘 헌재엔 마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 밤 9시 의총을 소집했는데 임명을 안 할 경우 최 대행 탄핵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도 최상목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기 바랍니다. 내일을 넘길 경우 모레 잡혀있는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 보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일까요? 최종 시한으로 보셔도 될 듯하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대통령 석방까지 된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탄핵 말고는 없다며 줄탄핵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기조라고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내일 중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가 잡힐지가 또 다른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밤 9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내일도 헌재가 대통령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박장 기자와 조금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탄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시 꺼내든 거예요? 독을 품었다고나 할까요? 이 8명 탄핵한 사람들 최근 줄줄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정 받았죠. 추가 탄핵에 분명 부담을 가질 만한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까지 냄새를 풍기는 건 분명 초강수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거는 겁니까? 입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대행을 겨냥을 하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탄핵 인용을 위해 채워야 할 6명의 재판관 숫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은 민주당 입장에서 인용 재판관 1명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파면을 위해서 마재판관 필요하고 그걸 가로막는 최 대행은 탄핵도 불사하겠다. 이런 기조로 읽힙니다. 탄핵안은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되는데요.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박장 기자가 아까 민주당이 지금 빨리 선고하라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이 충돌하죠. 모순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빠른 선고가 오히려 어려워지거든요. 심지어 최 대행 탄핵한다고 마 재판관 임명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대행에 대행을 맡을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임명할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가 곧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봤겠죠. 한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실제 탄핵이 된다고 해도 이주호 부총리라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마은혁 임명 자체보다는 이것이 헌재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헌재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 앞서 빠른 선고하라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게 채찍이었다면 마은혁 임명은 헌재를 향한 당근일 수 있다는 거죠.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채우는 게 수건사업 비슷한 헌법재판소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카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 대행 탄핵안은 실제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민주당 기류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럼 결국 민주당 목표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파면입니다.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 여론의 비판보다 당장 파면의 목표에 전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마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일이니 이 최대행 탄핵안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 일단 다 해보자는 게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서는 이 독품은 야당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조급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는 게 오늘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탄핵 인용의 조건, 재판관 6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절실한데 그걸 너무 티내면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으니 빠른 선고하라고 헌재에 보여주기식 압박하는 거라는 게 대통령 측 시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박지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에 통과된 지 96일 만에야 열린 변론, 오늘 바로 종결됐는데요. 이 박 장관은 다수당 폭고로 국회가 탄핵을 남발했다며 헌재에 신속한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 장관 직무가 정지된 지 96일 만에 열린 본격 재판은 증거조사부터 최후 진술까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모, 동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의 의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 이를 통한 국정공백 내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 탄핵 사유의 배경으로만 주장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 정식 탄핵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파면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장관보다도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헌재를 향해 박 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둔 여론의 흐름은 어떨까요? 채널A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차 0.4%포인트 딱 붙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실시된 15개 여론조사 수치를 점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빨간색이 국민의힘, 파란색이 민주당인데요. 위아래가 바뀐 경우가 꽤 많죠. 한 조사에선 파란색이 12%포인트 앞섰지만 다른 조사에선 뒤집혔습니다. 채널A가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가동시켜서 편차를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 민주당은 37.5%, 불과 0.4%포인트 차 초접전입니다. 계엄 이후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먼저 뭉쳤고 그 반작용으로 진보층도 뭉치면서 팽팽하게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양측 지지층이 총결집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집회에도 양 진영에서 결집하다 보니까 여론전이 고조되고 하다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여론을 보면 상승세던 민주당 지지율이 12일 이후부터 3%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방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기각이 여론에 부담이 됐다는 해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폴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여권 잠룡들이 공교롭게도 오늘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의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되는데 소동도 있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연을 위해 대구 경북대를 찾았습니다.
대구에서 저를 이렇게 맞아주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대법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책 결단을 했잖아요.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가 전통 지지층이 포진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구애에 나선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강연은 신청자가 많아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강연장 앞에는 한 전 대표의 방문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배신자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경북 영남대에서 강연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정치도 대구에서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대구 경북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에도 대구를 찾는 등 연일 TK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진 두 대선 주자가 보수 선명성이 강한 대구에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승복과 함께 대법원에 대선 전 신속한 선고를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에 대한 신속한 대법 선고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 시 국민들이 느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안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무죄라면 빨리 무죄 확정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더 본인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승복 선언을, 이재명 대표는 재판 결과 승복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지자들 설득해가면서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게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어야 정권 교체가 더 수월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찰 결탁 발언 논란도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해명해야 한다며 그냥 묻고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주변이 불법 설치된 천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에서 세운 건데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경고에도 꼼짝 않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광화문 앞 인도위에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50여 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나와 불법 천막이라며 자진 철거를 요청합니다. 선생님, 여기 천막 최대한 좀 빨리 철거를 좀 부탁드리려고 왔고. 하지만 철거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정당한 집회용품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집회를 할 때는 부스는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더라고 사전에 신고를 다 하고 하는 건데. 서울시도 과태료와 변상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헌법재판소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 탄핵 반대 단체 등에서 천막 4동을 세웠습니다. 헌재 앞 1인 시위자들을 위해 설치했다는데 날씨가 좋아져야 치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있는 시민분들이랑 해서 천막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천막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로구가 파악한 불법 설치 천막은 모두 60여 개. It's a great view scenery here, and they're loud and they're interrupting the scenery. This object. 구청도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가는 더 큰 시비가 벌어질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실전 같은 진압 훈련을 벌였습니다. 폭력에는 최루액과 경찰봉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신체 보호복을 입고 큰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차단선을 유지합니다. 경찰 버스 지붕에 올라가 에어매트 위로 떨어져 보거나 경찰 버스 사이 틈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틀어막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폭력 시위 상황에 대비해 전국 경찰 기동대에서 2,700여 명이 모여 모의 진압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처럼 노란 모자와 조끼 차림을 한 가상의 시위대도 등장했습니다. 시위대가 둔기 등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버스 위로 올라오려고 사다리를 설치하는 상황이나 물병 등을 집어던지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약 4m 높이의 투명벽을 설치해 시위대의 접근을 막고 캡사이신 최루액을 쏘거나 경찰봉을 사용해 폭력 시위대를 진압하는 상황도 연습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경찰 차벽을 밧줄로 끌어내고 버스 위로 오르는 등 폭력 시위가 벌어져 시민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미흡한 대응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도에 또 30cm 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을 강경모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호수 주변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눈에 덮인 나뭇가지는 축 늘어졌습니다. 봄철 메말랐던 산지에 산불 걱정은 다소 덜게 됐습니다. 눈이 있어야지만 식수에도 문제가 없는 거고 산불 걱정은 진짜 맘 놓죠. 소양호에 자리 잡은 나무와 숲도 모두 하얗게 변했습니다. 3월 중순에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눈이 오니까 얘가 이제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눈 보고 있고 눈 만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침에 지각할 뻔했습니다. 오늘 하루 인제 향로봉에 56.6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고성 진부령과 죽정에도 3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은 온종일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지만 치워도 또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눈밭에 빠진 차량은 주변의 도움을 받고서야 빠져나옵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니죠. 4차선인데 2차선뿐이 안 되니 비켜줘야 차가 반대서 올 때는 항상 위험이 감수하고 운전을 하죠. 이번 눈은 강원 산간엔 늦은 밤까지, 제주 산간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전국에선 때 아닌 폭설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해 1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대형 화물차를 겨우 피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달려오더니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벌쩍 한 대 막 와갖고 다 때려봤고 다 있어서 모르니까 죽었을 거예요.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전남 보성 남해고속도로 초암산 터널 인근에서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앞서 가던 버스가 눈길에 멈추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보다시피 저 차가 지금 받아버린 거죠. 뒤에서 충격에 의해서 와가지고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로 폭설이 갑자기 막 쏟아졌어요. 이 사고로 1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보성에는 8cm 가까운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사고 지점 인근 9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오후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진부 2터널 인근에서 차량 8대가 추돌했습니다.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눈 덮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길 옆 수로에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남 함양에서도 5톤 화물차가 눈길에 전도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폭설 속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옷 속에 흉기를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물게 된 범칙금 5만 원의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배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파출소로 걸어 들어옵니다. 불만이 있는 듯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따집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남성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남성을 뒤에서 끌어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합세해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합니다. 남성의 옷을 뒤져보자 종류가 다른 흉기 2점이 나왔습니다. 흉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너 죽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성은 30분 전쯤 근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범칙금 5만 원을 내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범칙금 조치를 한 경찰관 소속 파출소로 찾아온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조사 결과 5차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동맹을 향한 미국의 압박, 한국을 향해 조여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방위비 압박을 시사했고 트럼프의 핵심 참모는 미국의 무역 적자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변인을 맡은 후 첫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 첫 일성으로 트럼프 시대 미 국방부의 4대 핵심 사안을 설명했는데 동맹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Protecting the U.S. homeland, deterring China, and maintaining the ability to strike America's enemies anywhere in the world, and then also asking our allies to do more.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도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 관련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요구라도 이제 동맹국에 가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에 이미 방위비 협상을 끝냈다는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됐고 이미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핵심 경제참모인 케빈 헤셋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은 유럽 중국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무역 적자의 원인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그는 무역 장벽을 낮추지 않는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미국이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도 풀어야 할 대목이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국이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에너지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2달 전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에 대해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가 지정 배경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사 대리는 오늘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좌담회 자리에서 에너지부 내 여러 연구소에는 외부로 반출돼서는 안 되는 수출 민감 품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과 연구원, 공무원들이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뤄 한국이 리스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과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출하려던 소프트웨어는 수출 통제 대상이자 특허 정보였습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해 이 직원이 해당 정보의 민감성을 알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하는 흔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오른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 밖에 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 있다는 점도 알린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미국 측이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공개된 지 1년 가까이 되도록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최상목 대행은 오늘에서야 관계부처 차관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원자로 관련 자료의 한국 유출 정황을 파악했다는 보고서는 현지 시각 지난해 5월 말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반출하려던 소프트웨어가 수출 통제 대상이자 특허 정보고 특히 이를 유출한 직원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다는 점 등 한국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우리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양국의 경제 협력에 우려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주미 한국 대사관 내 경제과 담당자를 통해 경제공사, 주미대사를 거쳐 외교부 장관에게 전문 형식으로 보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미 외교소식통은 이번 건은 외교 차원에서 몰랐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민감국가 목록 등재 사실마저 비공식 경로로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식 제보받은 걸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미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인 우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당시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감국가 등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열흘이 가까이 지난 오늘 오후 관계부처 차관들을 불러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일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정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깊어진 미국과 유럽의 갈등 속에 뉴욕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140년 전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받자는 주장이 나온 건데 백악관은 조롱으로 맞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뉴욕 입구를 지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이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미국의 랜드마크로 불리는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 속에 반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중도 좌파 정당 소속 라파엘 글릭스만 유럽 의회 의원이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Rendez-nous la statue de la liberté.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집권 후 과학자나 전문가들을 대량 해고한 것이 더 이상 자유나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곧바로 반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t's only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the French are not speaking German right now. So they should be very grateful to our great country.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미국이 참전해 돕지 않았다면 여전히 독일 치하에 있었을 것이라고 조롱한 겁니다. 러시아와 밀착하고 유럽의 관세 폭탄을 때리는 트럼프에 대해 유럽에선 안보 자각론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선물한 우호의 상징물마저도 신경전의 대상이 된 겁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일으킨 지각 변동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광범위한 충격파를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랩하는 할매로 유명하죠. 주름진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삶의 애환을 랩으로 풀어내는 순이와 칠공주. 멤버의 평균 연령이 85세라는데요. 새 멤버를 찾는다고 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흥겨운 가락에 맞춰 할머니들이 힘차게 춤을 춥니다. 무반주 댄스에 시 암송까지 숨겨왔던 끼를 뽐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칠곡군의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 새 멤버를 찾는 오디션 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별세한 고 서무석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출사표를 낸 어르신은 6명. 모자와 선글라스, 금색 목걸이로 멋을 냈습니다. 한 어르신은 파란색으로 염색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침 지금 실려오는 거라니까 무릎 아프고. 근데 무릎 아프신데 어떻게 랩은 하실 수 노래하고 춤추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하겠지 뭐. 랩 가사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받아쓰기부터 글짓기 솜씨까지 겨룹니다. 순이와 칠공주 신입 단원은 오먼 이선아님. 감사합니다.
오디션에 뽑힌 77살 이선아 할머니는 어엿한 막내 멤버가 됐습니다. 1학년에 입학했다 생각하고 지금 그런 자세로 배우고 싶어 하니까 뭐 안 되겠습니까? 인생에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할머니들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빠지면 내면이지. 채널A 뉴스 배음입니다. 전통시장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한번 불이 나면 큰 불로 번지기 쉬운데요. 화재를 감지하고 불도 끄는 AI 로봇이 전통시장 화재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승희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골목을 누빕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중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 중인 AI 로봇입니다. 어떻게 화재를 감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깡통에 손난로용 불을 지펴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열을 감지하고 화염과 연기의 모양을 분석해 진짜인지 판별합니다. 화재 발생. 가까운 출구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났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1차 진화에 나섭니다. 상인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내고 119 신고까지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또 큰 화재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항상 걱정이 됐었는데 화재 로봇 온 뒤로 좀 안심이 됩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4곳에 4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는데요. 85건의 화재 위험 요인을 감지했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서울 시내 시장 화재는 연평균 27건, 재산 피해는 7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남대문 시장에도 AI 로봇을 도입하고 추가 보급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동네에 교도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현수막 붙여가며 반대했던 때가 있었죠. 최근엔 오히려 서로 유치하겠다고 지자체 간 경쟁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다시 간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도소는 주민들이 꺼려하는 대표적인 임비시설이었죠. 요즘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한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1981년 들어선 경북 북부교도소입니다. 당시 교도소 앞에 지역명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교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좋은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청송군은 여자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교정공무원 약 8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244억 원을 들여 관사까지 마련했습니다. 최고급 침대, 인덕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화장실 비데까지도 이제 최고급으로 다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불하고 자기 먹을 수 있는 그릇만 가져오면 주민들도 반깁니다. 신호를 많이 오면 여기 소비하는 게 더 많고 그래서 주민수도 부를 거고 여러 가지로 이를 보면 좋죠. 차라리 기왕에 할 것 같으면은 넉넉한 예산을 좀 받아와서 새로운 여자 교도소를 하나 만들고. 안전 우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혹시나 집으로 안 가고 다니면 바로 잡아. 집 앞이고 골목골목 다 CCTV 안전하죠. 지난 2014년 교도소가 들어선 상주시도 면회객이 찾아오며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오신 김에 들리셨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런 분들 덕분에 매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3곳이 교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전북 남원과 강원 태백은 신축 공사 중입니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청각적으로 가질 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한다. 저렴은 좋지 뭐. 인구도 지방을 살려야 돼 이게. 지난해 기초단체 5곳 중 한 곳은 출생아가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상권 회복에 나서기 위해 지자체 간 교도소 유치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서창우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찰이 올려도 검찰은 그동안 3번 반려했는데 4번째는 청구를 한 겁니다. 자, 검찰은 앞서 이 영장을 반려할 때 경찰이 첨부한 증거 영상 자료의 불법 수집 가능성을 우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영상일까요?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3차례의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자 경찰은 어제 4번째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4번째 영장 신청은 반인권적 국가폭력이라며 검찰이 이번 영장 신청도 기각할 걸 촉구했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불법성 소지를 우려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김 차장이 체포팀 진입을 방해하는 듯한 영상을 촬영했는데 검찰은 영장 반려 결정 과정에서 촬영 장소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상 촬영이 금지된 1급 보안시설입니다. 수집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증거에 대해 향후 법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차장의 구속심사를 맡게 된 서울 서부지법이 증거 영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선고됐죠.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 배모 씨와 공모해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첫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카드 결제 내역을 알지 못했고 의원 배우자가 자신들의 식사비를 현금으로 각각 결제했을 가능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식당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식당 결제기 기록에 현금 계산 기록이 없다며 김 씨 지시로 수행비서 배 씨가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4일 2차례 변론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짚어보기 위해 국회에서 회의가 열렸지만 이 정작 대주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예우를 해줄 때 나와라. 여야 의원들은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 회생 신청으로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끝내 불출석하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에 대한 분노가 지금 여야 의원을 떠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아마 하늘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우해 드릴 때 나오시라고 끌려 나오지 마시고 괜히 저 자동차 피하려다가 전차에 깔리지 마시고. 반복된 불출석에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병주 회장을 고발하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회장을 대신해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생 신청해서 무리를 일으킨 점 송구합니다. 하지만 기업 회생 절차는 지난 1일부터 준비했다고 거듭 주장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법원에서 회생 담당 판사였습니다. 기본만 열쇠 가지고 총 50가지인데. MBK는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의원들은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사면 그게 2채든 3채든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지방 다 살리는 아니라는데 일각에선 일부 지역 이 부동산 과열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중과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부 똘똘한 한 채,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모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을 사지 말고 지역주택을 사고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3주택이 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살 경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수도권은 예외입니다. 수도권 과잉 집중과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다주택을 투기로 보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주택수가 아니라 집값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이은 감세 정책 2탄입니다. 하지만 지방 대도시의 집값 상승 우려도 나옵니다. 주택이 남아 들어와서 미분양은 아니거든요. 지방에도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은 투기가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과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교육부와 주요 의대가 더 이상 휴학은 안 된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집단적인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대와 차의과대 등 주요 의대는 이미 휴학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강한 목소리에 가려서 나머지의 의견들이 모두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강한 목소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협상을 거부하는 행동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성적인 투쟁만 일삼고 정부가 진행하는 올바른 개혁에 대해서도 다리를 거는 그런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많은 이들을 대신해 따끔하게 꾸짖은 것이라며 희망을 봤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면 사실 뭐 교수 학생의 그런 사제지간 그런 것들은 깨진 거고,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수습할지도 참 걱정이 되고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교수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한 데 이어 전공이나 의대생을 꾸짖을 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게 맞다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이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동작 그만, 여야가 서로 뭘 밑작업을 한다고 의심을 하나 보네요. 네, 여야가 서로 이 탄핵 불복에 대한 밑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승복한다지만 이 밑으로는 불복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요. 먼저 야당은 여권의 무슨 동작을 의심하는 걸까요? 수감됐다 나올 때 과정들 단 한 번도 그 사과 의사 표시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한 발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는 발표 없는 깨구락질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복하겠다, 믿음이 가겠습니까? 불복하겠다고 하는 자료들을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승복선을 하면 뭐해요? 안 지킬 텐데. 그분이 거짓말 안 하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겁니다. 정작 대통령은 사과도 안 하고 이 여당 의원은 헌재가 밝혀 죽을 거라는데 이 승복의 진정성 있냐는 겁니다. 자,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희 채널에 그 유튜브 나와서 승복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당은 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민주당도 헌재 결과에 승복하라는 메시지 밝히라고 하는 혹시 정작 공식 석상에서는 입장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친명계 조직은 비명계가 승복 선언하자고 하자 지금은 한가하게 승복 의논할 때가 아니다라고도 했었죠. 이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누자 야당은 정작 대통령은 한 번도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반격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탄만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부터 방탄복을 입나 보죠? 네, 암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경찰도 오늘 오후부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은 모습인데요. 이 사복 입은 경찰 신변 보호팀이 곁을 지키는 모습 보이죠? 뭐 옆에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네요. 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펼쳐서 총탄 막을 수 있는 방탄 가방입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터라 대비를 하기 위한 거죠. 무전기로 소통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저희가 직접 세보니까 이 신변보훈팀 5명 안팎 정도 되던데요. 특히 이 대표의 촬영을 위해 몰려온 유튜버들 관리에도 신경 쓰더라고요. 옆으로 부탁드릴게요. 근데 아까 제목 보니까 이 대표는 이제 방탄복을 입나 봐요. 네, 제가 취재해보니까요. 이 대표 오늘부터 외부 활동할 때는 방탄복 입는다고요. 오늘 광주에서도 입었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사설경호원들 호위 속에 다녔는데 오늘부터는 경찰도 추가로 외부 활동에 모두 동행합니다.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는 근절하는 게 원칙이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봄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도 발효됐는데요. 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더 올 텐데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데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남서부 지역은 오전에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한편 눈과 함께 꽃샘추위도 찾아왔었죠.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춥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가 되겠고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출근길 운전 조심해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7도, 바람 때문에 체감 4도가 되겠는데요. 내일까지는 추위 대비 잘해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예보 없겠고요. 맑은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망가지면 우리 모두 망가지는 거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나무랐습니다. 오죽하면 스승이 제자를 향해 일침을 놨을까요? 내년 의대 정원도 되돌리고 복귀 시 불이익도 없으니 돌아오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건데요. 의사 면허로 전문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라는 스승의 조언 새겼으면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